여러분, 세상에는 읽는 것만으로도 위험해질 수 있는 책들이 있죠. 오늘 이야기할 책이 바로 그런 책입니다.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 세상을 뒤흔들었지만 어쩌면 가장 크게 오해받은 책일 수도 몰라요. 아니, 근데 책 한 권이 뭐라고 이걸 금서로까지 지정했을까요? 도대체 어떤 위험한 생각이 담겨 있길래 나라에서 나서서 막았던 걸까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진짜 우리나라에서 불과 1987년까지요. 이 자본론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보안법으로 감옥에 갈 수도 있었어요. 정말입니다. 책 한 권이 이렇게까지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다니 놀랍지 않으세요? 자, 그럼 이 엄청난 책을 쓴 사람, 칼 마르크스, 그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그런 혁명가의 이미지. 글쎄요, 실제 모습은 아마 여러분 생각과는 꽤 다를 겁니다. 보통 마르크스 하면 노동자 계급의 상징, 뭐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정말 반전의 연속입니다. 일단 아버지가 아주 잘 나가는 변호사였고요. 결혼은 귀족 가문 여성과 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심지어 어머니 쪽 집안은 우리가 아는 그 전자회사 필립스를 창업한 가문이에요. 어때요? 노동자 혁명의 아이콘과는 거리가 좀 있어 보이죠?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딱 원조 강남 좌파라는 별명이 붙기도 해요. 태생은 금수저인데 세상의 모순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날카롭게 비판했던 거죠. 바로 이 아이러니함, 이 지점이 마르크스라는 인물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자, 그럼 그런 마르크스는 왜 자본론 같은 책을 쓰게 됐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우리가 잠시 시간 여행을 좀 떠나야 합니다. 그가 살았던 19세기 런던, 산업혁명의 심장부로요. 그곳은 글쎄요, 발전의 이면에 가려진 말 그대로 끔찍한 착취의 현장이었습니다. 비교를 위해 기준점을 하나 잡아볼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더 힘들었을 것 같은 중세시대. 이때 농부들이 1년에 일한 시간이 평균 1600시간 정도였다고 해요. 1년의 절반 정도는 농사 짓고 나머지는 쉬었다. 이런 계산이 나오죠. 그런데 말이죠.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했다는 산업혁명 시대. 이때 노동자들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무려 3200시간이 넘었습니다. 2배가 넘게 뛰어버린 거예요. 아니, 세상은 편해졌는데 왜 사람들은 더 죽어라 일해야만 했을까요? 이상하지 않나요? 그 대가는 정말 참혹했습니다. 고작 6살짜리 아이들이 공장 기계 밑에서 일했고요. 하루에 15시간, 19시간씩 일하는 게 당연한 시대였어요. 오죽했으면 일부 공업지역에서는 사람들 평균 수명이 고작 16살에 불과했습니다. 마르크스가 본 세상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의 분노와 이론은 바로 이 비참한 현실에서 시작된 겁니다. 자, 이런 끔찍한 현실을 눈앞에서 본 마르크스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냥 분노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기로 마음먹어요. 대체 이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길래 이런 비극이 생기는 걸까? 그걸 철저하게 해부해서 노동자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무기, 즉 과학을 만들어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자본론은 어려운 이론만 가득한 교수님들만 읽는 그런 책이 아니었어요. 마르크스의 의도는 달랐습니다. 이 거대한 자본주의라는 기계의 톱니바퀴가 되어서 매일같이 그걸 돌리고 있는 사람들, 바로 노동자들, 그들에게 이 기계의 설계도는 이렇습니다 하고 알려주는 일종의 선물, 설명서 같은 걸 주고 싶었던 거죠. 그 생각의 심장부에 있는 게 바로 사적 유물론이라는 개념입니다. 이름부터 좀 어렵죠? 근데 알고 보면 아주 간단해요. 사회를 2층짜리 집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1층은 건물의 기초, 토대라고 부르는데 이게 바로 경제, 즉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리고 그 위에 지어진 2층 상부 구조는 정치, 법, 문화 같은 것들이에요. 마르크스의 주장은 이겁니다. 1층의 경제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2층은 절대 바꿀 수 없다. 즉 1층이 2층을 결정한다는 거죠. 결국 역사를 움직이는 진짜 힘은 어떤 위대한 영웅이 아니라 바로 이 경제 구조에 있다는 아주 혁명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역사를 이렇게 봤어요. 언제나 지배하는 계급과 지배받는 계급의 싸움이었다고요. 고대 사회에서는 주인과 노예가 싸웠고 봉건 시대에는 영주와 농노가 싸웠죠. 그리고 자기가 살던 자본주의 시대에는 바로 자본가와 노동자가 싸우고 있다고 본 겁니다. 자, 그럼 이 다음 단계는 뭘까요? 저 물음표. 마르크스는 이 물음표에 들어갈 답은 정해져 있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 답을 써내려가는 건 바로 노동자들 자신이라고 믿었던 거죠. 자, 이렇게 탄생한 자본론. 이 책 한 권이 과연 세상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그리고 왜 1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는 이 책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 영향력은요,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책이 나오고 딱 50년 뒤에 그의 사상을 바탕으로 인류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가 탄생했죠. 바로 러시아 혁명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20세기 전체가 마르크스의 사상을 따르는 진영과 반대하는 진영으로 나뉘어서 싸우는 거대한 이념 전쟁, 즉 냉전의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정말 말 그대로 책 한 권이 한 세기의 역사를 통째로 써버린 셈이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으로 꼽히는 성경, 수천 년에 걸쳐서 지금의 영향력을 갖게 됐잖아요. 그런데 자본론은 단 150년 만에 그의 버금가는 파급력을 만들어냈습니다. 전파 속도만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폭발적인 아이디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에이, 너무 띄워주는 거 아니냐고요? 이건 제 생각이 아닙니다. 영국의 공영방송 BBC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지난 1000년 동안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상가가 누구냐? 결과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1위가 바로 칼 마르크스였습니다. 우리가 그의 생각에 동의하든 안 하든 그가 세상을 바꿔놓았다는 사실만큼은 부정할 수 없다는 거죠. 결국 중요한 건 이겁니다. 150년도 더 전에 마르크스가 던졌던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 도대체 부는 어디서 오는 걸까? 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계속 가난할까? 지금 이 시스템은 과연 공정한가? 바로 이 질문들이요.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하고 또 불평등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르크스의 이 오래된 질문은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역사상 가장 논쟁적인 사상가, 바로 칼 마르크스죠. 혹시 이름만 들어도 벌써 머리가 지끈거리시나요? 괜찮습니다. 오늘 저랑 같이 그의 핵심 아이디어만 쏙쏙 뽑아서 아주 쉽고 명확하게 한번 파헤쳐 보자고요. 자, 이 문장 한번 보세요. 1848년에 고작 29살 청년이었던 마르크스가 쓴 건데요. 바로 이 문장이 앞으로 세상을 뒤흔들 폭풍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말 한마디에 어떤 힘이 있었던 걸까요? 그의 생각이 오늘날에도 얼마나 큰 가치를 갖는지 보여주는 정말 놀라운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몇 년 전에요, 그가 직접 쓴 원고 딱 한 장이 경매에서 무려 1억 5천만 원에 팔렸어요. 종이 한 장이요. 대체 무슨 비밀이 숨어 있길래 이런 엄청난 가치를 갖게 된 걸까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마르크스는요, 그냥 골방에 틀어박힌 이론가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아주 강력한 글쓰기의 대가였죠. 그 힘은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요? 마르크스가 정말 즐겨 썼던 독특한 문장 구조인데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국가가 당신을 위해 뭘 해줄지 묻지 말고 케네디 대통령의 그 유명한 연설이 있죠. 바로 이 구조에서 영감을 받은 거예요. 생각을 한번 확 뒤집어서 핵심을 찌르는 거죠. 마르크스가 평생 가장 존경했던 영웅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검투사 스파르타쿠스였습니다. 그는 이 이야기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어 본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제대로 아는 것, 바로 그게 변화의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라는 걸 말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마르크스가 풀고 싶었던 가장 큰 미스터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상은 이렇게나 엄청난 부로 가득한데 왜 그 부를 만드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힘들게 살아야 할까요? 마르크스에 따르면 이 거대한 자본주의를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상품입니다. 우리가 매일 보고 만지고 사고 파는 바로 그 모든 물건들이요.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마르크스는 모든 상품에는 이렇게 두 개의 얼굴이 있다고 봤습니다. 하나는 쓸모, 즉 사용 가치고요. 다른 하나는 값어치, 교환 가치죠.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의 부를 결정하는 건 딱 하나, 바로 이 교환 가치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오죠. 아니, 그 값어치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우리는 보통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정해진다고 배우잖아요. 근데 마르크스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뭔가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마르크스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 명료했습니다. 어떤 물건의 진짜 가치는 그 물건 안에 꽁꽁 얼어붙어 있는 인간의 노동시간, 바로 그 자체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겨요. 만약 노동자가 자기 노동의 대가로 월급을 받는 거라면 대체 사장님, 즉 자본가의 이유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게 바로 자본주의 마술의 가장 큰 비밀입니다. 이 택시기사의 하루를 보면 개념이 아주 명확해져요. 기사님은 회사에 210만 원을 벌어다 줬는데 월급으로는 7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럼 나머지 140만 원은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이 차액이 고스란히 사장님의 이윤이 되는 겁니다. 마르크스는 바로 이렇게 남는 가치를 잉여 가치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잉여 가치야말로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굴러가게 만드는 핵심 엔진이라고 본 거죠.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만약 이 계약이 노동자에게 좀 불리해 보인다면 사람들은 왜 이 시스템에 계속 남아있는 걸까요? 왜 이 게임을 계속하는 거죠? 마르크스는 그 답을 역사 속에서 찾았어요. 지금의 노동자 계급이 순전히 자유로운 선택만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농지를 잃은 사람들을 공장으로 내몰기 위해서 아주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법들이 동원됐다는 겁니다.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요, 잉여 가치를 향한 끝없는 욕심이 어떤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시스템이 때로는 사람의 목숨보다 이윤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어떤 탈출구를 약속하고 있을까요? 네, 바로 투자를 통해서 이 구조에서 벗어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죠. 하지만 마르크스의 눈에는 이 탈출구 역시 신기루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노동자들이 만들어낸 가치를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 그런 제로섬 게임에 가깝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시스템이 덧치고 탈출구는 신기루라면 마르크스가 내놓은 최종 해결책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해답은 개인이 똑똑하게 이 시스템을 빠져나갈 방법을 찾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 우리 모두가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함께 깨닫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는 바로 이 전설적인 구호로 자기 생각을 마무리합니다. 똑똑한 개인 몇 명이 탈출하는 게 아니라 다 함께 힘을 합쳐 연대하는 것만이 이 시스템을 바꾸고 다른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이죠. 150년이 지난 지금 오늘날의 노동, 부, 그리고 불평등의 현실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어쩌면 그가 말한 쇠사슬이 그저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모양으로 우리를 묶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마르크스, 이름만 들어도 벌써 머리가 지끈거리시나요? 그런데 150년도 더 된 이 사람의 생각이 왜 아직도 우리 사회를 설명하는데 계속 소환되는 걸까요? 오늘 자본론의 핵심만 쏙쏙 뽑아서 그 이유를 한번 쉽고 재밌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근데 처음부터 막 마르크스 자본론 얘기하면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질문으로 먼저 문을 열어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의사가 일하는 1시간은 병원 청소부가 일하는 1시간보다 훨씬 더 비싼 걸까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그렇죠. 우리는 보통 이걸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대체 누가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정한 거지? 하고는 잘 생각 안 해보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숫자로 보면 확 와닿죠. 똑같이 1시간을 일했는데 그 대가는 와, 정말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이 추상적이었던 가치의 차이라는 게 현실에선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로 나타나는 거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마르크스가 등장합니다. 마르크스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잠깐만. 그런 거 다 떠나서 본질적으로만 보면 의사의 1시간이나 청소부의 1시간이나 똑같은 1시간 아니야? 라고요. 좀 충격적이죠? 우리의 상식과는 완전 반대되는 생각처럼 들리니까요. 마르크스는요, 이런 임금 차이가 문제의 전부가 아니라고 봤어요. 이건 그냥 겉으로 드러난 증상일 뿐이라는 거죠. 진짜 병의 원인은 훨씬 더 깊은 곳에 숨어 있다고 진단한 겁니다. 그 원인을 알려면 마르크스 사상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를 알아야 돼요. 바로 생산수단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무언가를 만들어 돈을 벌 때 필요한 장비나 터전 같은 거예요. 공장, 기계, 땅 뭐 이런 것들이요. 마르크스는 바로 누가 이 생산수단을 가졌는가,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된다고 본 거죠. 네, 맞아요. 진짜 문제는 월급을 적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극소수의 사람들, 즉 자본가들이 이 생산수단을 전부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모든 불평등과 권력 차의 뿌리라고 본 거죠. 자, 그럼 이윤, 즉 사장님 돈은 대체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마르크스는 이걸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요. 보세요. 먼저 노동자가 열심히 일해서 100만큼의 가치를 만들어요. 근데 사장님은 월급으로 한 30 정도만 주는 거죠. 그럼 나머지 70은? 그렇죠. 그게 바로 사장님의 이익, 즉 마르크스가 말한 잉여 가치가 되는 겁니다. 너무 간단명료하지 않나요? 자, 지금까지는 마르크스가 자본주의를 어떻게 진단했는지 살펴봤어요. 그럼 이제 처방전으로 넘어가 볼까요? 마르크스가 꿈꿨던 궁극적인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좀 이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가 나와요. 이걸 직장 동료와 가족으로 비유하면 쉬워요. 사회주의는 약간 직장 같은 거예요. 내가 일한 만큼, 기여한 만큼 월급을 받아가죠. 그런데 공산주의는 가족 같아요. 가족은 누가 돈을 더 번다고 밥을 더 주거나 하진 않잖아요. 아프면 더 챙겨주고 필요한 사람에게 더 주죠.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최종 목표인 공산주의로 가는 중간 단계라고 본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가져간다. 이게 공산주의의 핵심 모토예요. 방금 말씀드린 가족 비유랑 똑같죠? 내가 지금 아파서 일을 못해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당연히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가족처럼요. 마르크스가 상상한 세상에서는요, 사람은 평생 하나의 직업에 얽매이지 않아요. 오전에 잠깐 사냥도 했다가 오후에는 낚시도 즐기고 저녁 먹고 나서는 예술 비평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너는 무슨 일 하는 사람이야? 라는 질문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자유로운 삶을 꿈꿨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와, 진짜 유토피아네. 근데 왜 현실은 이렇지? 노동자가 다수인데 왜 이런 세상이 안 오는 거야? 그렇죠.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마르크스는 그 이유도 설명했어요. 바로 분열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본가들이나 혹은 이 시스템 자체가 노동자들을 끊임없이 갈라놓는다는 거죠. 정규직이랑 비정규직, 남자랑 여자, 젊은 세대랑 기성세대, 심지어 대학끼리, 지역끼리도 서로 싸우게 만들잖아요. 이렇게 계속 서로를 경쟁 상대로 보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노동자들끼리 서로 으르렁대느라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작 자신들을 이렇게 싸우게 만드는 저 거대한 시스템 자체를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진짜 적이 누군지 잊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바로 소비입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한번 외제차 타보면 국산차로 못 돌아간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더 좋은 것, 더 비싼 것을 욕망하게 만들어서 이 경쟁 시스템에 스스로 뛰어들게 만드는 거예요. 나도 성공해서 저런 거 사야지 하고 말이죠. 시스템에 저항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승자가 되려고 발버둥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대로 그냥 분열되고 경쟁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아니요. 마르크스는 여기에 대한 아주 도발적인 해답도 내놓았습니다. 우리 손에 이미 엄청난 힘이 쥐어져 있다고요. 이 숫자 560만 이게 뭔지 아세요? 바로 대한민국 자영업자의 수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 엄청난 힘이 지금은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560만 명이 한 달에 10,000원씩만 모아도 얼마일까요?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자료를 보면요. 이마트 같은 대기업을 그냥 사버릴 수 있는 돈이래요. 놀랍지 않나요? 우리 한 명 한 명은 약하지만 우리가 힘을 합치면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마르크스가 생각한 노동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폭력이 아니었어요. 바로 총파업입니다. 모든 노동자가 딱 하루만 동시에 나 오늘 일 안 해 하고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공장도 회사도 세상 전체가 멈추겠죠? 자본가들은 직접 일하거나 아니면 노동자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노동자들이 가진 진짜 힘이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150년도 더 된 마르크스의 생각을 쭉 따라와 봤습니다. 어떠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이 낡아 보이는 생각에서 대체 뭘 얻을 수 있을까요? 마르크스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메시지는 어쩌면 이 한마디일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리는 구원자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 그리고 당신들이 손을 잡고 연대했을 때 바로 당신들 자신이 구원자입니다. 결국 모든 변화의 시작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을까요?